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박복하다고 할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도로를 덮친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같은 날 돌아가셨어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때부터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할머니 상중에 외삼촌 식구들 사이에 끼어서 외롭게 있는데 그런 저를 데려가신 게 외할머니와 언니 동생하며 지내시던 할머니였어요. 외삼촌 두 분 다 제가 할머니 집에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들 생활이 넉넉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인 언니 오빠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빠듯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네 간다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 마음에 친척들이 남보다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상처가 됐지만 저 역시 외삼촌들 집에 있는 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려도 눈치가 보이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할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혹시라도 힘들어할까봐 말도 조심하시는 게 느껴졌고요. 그런 할머니의 배려가 말도 못하게 고마웠지만 그래도 부모님이랑 외할머니가 보고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밤 잠자리에 들어서 숨을 죽이고 울곤 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불편하셔서 움직이는 게 힘드실 때가 많았어요. 저는 눈치 있게 할머니가 힘드실 만한 일들을 미리 해놓곤 했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간단한 음식도 만들었고요. 우리 애들이 다 멀리 있어서 내가 아파도 잘 못 오는데 이렇게 인경이가 자식 노릇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할머니 없었으면 나야말로 혼자 살거나 보육원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우리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는 할머니는 참 따뜻했어요. 인경아, 혹시 대학에 가면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할머니, 인경이 없으면 많이 허전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살지 않을래? 할머니, 내가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 나는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할머니 작은 아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실은 얼마 전 할머니 댁 근처로 작은 아들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독일로 이민을 간다는데 그 전에 할머니 가까운 데에서 지내며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집도 꽤 넓어서 같이 지내도 될 텐데 굳이 따로 있는 걸 보면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 형주도 인경이한테 고마워해. 나 심심치 않고 힘들지 않게 옆에 있어준다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걔들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할머니는 그렇게 제 마음이 편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들어오니 작은아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칼국수를 만들고 계셨고요. 작은아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고 저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얼른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밥을 먹고 제가 과일을 깎아서 내놓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데 작은아들이 제 옆에 슬쩍 와서 그릇 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남의 손녀 데려왔다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 도와주고 말동무 해주는 거 보니까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든다. 큰형네도 아이들이 유학가 있어서 미국 왔다 갔다 하느라 잘 못 오는데 어머니 잘 부탁해. 저도 감사해요.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서. 작은아들은 싱긋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역시 할머니가 인품이 좋으시니 자식들도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런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몇 주쯤 지났을 때 일요일 새벽에 독서실에서 돌아오니
할머니가 작은아들 가족하고 등산을 하고 오겠다고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저는 전날 저녁부터 독서실에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식탁에는 저 먹으라고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어 놓았고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만 취해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였어요. 할머니 집은 단독주택이지만 마당에서 계단을 올라와야 현관이 있는 구조라서 다른 집들보다 창문 위치가 좀 높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연기 피어오르는 데가 작은아들이 사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장 뛰쳐나와서 세 개의 골목을 지나 연기가 나는 곳으로 힘껏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작은아들 집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강아지가 도망가지 못해서 낑낑 울고 있었고요. 앞뒤 가릴 때가 아니었죠. 저는 길을 쓰고 높은 담을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마당에 있는 장식용 돌들을 딛고 내려와서 강아지를 안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 119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도 안에 있는 물건들이 걱정이 돼서 강아지를 잠깐 앞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고 119가 오기 전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우 학생 거기 위험해. 못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세탁소 아줌마가 걱정했지만 그래도 불길이 아직 크게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을 찾았죠. 다락문을 열어보니 금고가 있었고 장롱 서랍에는 통장들이 들어있었어요. 일단 통장들을 챙기고 금고를 옮기려는데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저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면서 마당으로 나왔어요. 소방관들이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얼른 담요를 덮어주고 부축을 해서 내보내더군요. 아저씨, 안방 다락에 금고 있어요. 꼭 꺼내주세요. 학생은 걱정하지 말고 얼른 병원에 가봐. 소방관 아저씨들은 바로 다시 들어가서 불을 껐어요. 저는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왔고 잠시 산소호흡기도 쓰고 있어야 했어요. 담에서 내려올 때 다리를 삐어서 부었고 여기저기 그을리고 다친 상처를 치료했죠. 제가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데 할머니와 작은아들이 왔어요. 아유 인경아 큰일 날 뻔했네. 강아지 구하려고 안에 들어갔다면서. 세탁소 아줌마한테 다 들었어.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작은아들에게 주머니에 넣어놨던 통장들을 꺼내서 건넸어요. 여기 이거요. 서랍 속에 있길래 얼른 챙겼는데 금고는 못 들겠더라고요. 작은아들은 통장들을 받고는 놀라서 입을 벌리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우 이거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네. 이거 다 어떻게 갚지? 제가 할머니한테 입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 하마터면 인경이 네 목숨이 위험할 뻔했는데. 인경아, 다음부터 이렇게 위험한 일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지? 그리고 정말 고마워. 우리 애들 독이 가서 쓸 돈이고 뭐고 전부 날아갈 거 인경이가 막아준 거잖아. 할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작은아들도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했고요. 작은아들 가족은 이민 가기 전까지 호텔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저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저는 그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식사는 그때까지 처음 해봤네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작은아들의 자녀들도 아내분도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나는 우리 인경이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벌써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니들도 인경이 가족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요 어머니. 저 이번에 화재있고 나서 생각 바뀌었어요. 인경아 다시 한번 고맙다. 어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라며 인사를 하는데 큰아들 부부도 와서 인사를 하고 저한테도 고맙다며 손을 잡았어요.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뭉클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공항에 배웅을 나갔을 때 작은아들은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더니 통장 하나를 주더군요. 네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거야. 그때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아저씨네도 이민 가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돼. 열심히 잘 살아. 그러면 꼭 좋은 시간이 올 거야. 그렇게 작은 아들 가족은 한국을 떠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에는 큰아들 부부도 아예 미국으로 가서 한국에는 할머니와 저만 남게 됐어요. 할머니와 단 둘이 보냈던 대학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같은 연배보다 건강하셔서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저는 또래들하고 같이 노는 것보다 할머니와 지내는 게 훨씬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행복을 주신 할머니는 제가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비 많이 오던 날 밖에 나갔다 오셨다가 먼저 누우셨죠. 결국 폐렴이 된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보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들들은 바로 한국에 올 수가 없어서 제가 할머니 빈소를 지켰어요. 발인 날에 맞춰서 겨우 온 가족들은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인경아, 우리 어머니 끝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가 불효자다. 네가 진짜 자식이야.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사시느라 그러신 건데요. 할머니도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갈 때는 여리여리하더니 이제 아주 어엿한 사회인이 다 됐네. 라며 작은 아들은 저한테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장례식 후에 할머니 가족들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저에게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할머니랑 추억이 많으니 이 집을 떠나기 싫은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집이 얼마나 큰데 염치 없이 어떻게 받아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단단히 일러두신 게 있어. 인경이도 우리 가족이라고. 미국에서 전화할 때마다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 집은 인경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니랑 여기서 추억이 많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을 만큼 살고 잘 가꿔주면 우리는 바랄 게 없어. 라며 큰아들이 정중하게 말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말씀하실 때 저한테 가족이라고 했어도 설마 제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나 했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죠? 네가 잘 살면 돼. 그게 우리도 보람있게 해주는 거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니 걱정 안 하고 잘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받을 자격 있어. 라며 울먹이는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대학을 졸업해도 연락 한번 안 하는 외삼촌들보다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들이 저한테는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이분들처럼 좋은 사람이 되자고 새삼 결심했죠. 저는 회사를 1년 정도 더 다닌 후에 퇴사를 하고 이탈리안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주셨던 돈과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았던 돈을 전부 합했더니 대출을 많이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들을 다니면서 계속 생각해 오던 거였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직장인들이 좋아할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주방장과 직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하며 메뉴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했죠. 그 덕에 식당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근처 대학가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학생 단골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저는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 런치를 학생증을 보여주면 저녁에도 주문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돈이 모자랐던 기억이 나서 학생들한테 저렴한 값에 팔고 싶었는데 완전 대박이 났죠. 그렇게 식당이 잘 될 즈음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는 다른 지역에서 돈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일식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은 정말 수단이 좋으세요. 저도 한 수 배우고 싶은데 팁을 좀 알려주실래요? 팁이랄 건 없고 나라면 어떤 게 먹고 싶을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그럼 잠깐 어디 취직해서 회사를 좀 다녀볼까요? 사람들 마음 좀 알게요. 라며 농담을 하는 그 사람은 성격도 좋아 보였고 쾌활했어요. 남자가 저의 식당에 오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도 점점 그 사람한테 끌렸어요. 식기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재료는 어디와 거래를 하는지 그런 것도 다 알려줬죠. 남자의 식당이 좀 어렵다는 걸 알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식당뿐 아니라 남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기도 했어요. 인경씨 마음 씀씀이에는 정말 반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 평생 살면 얼마나 좋을지 그 생각만 해요. 저하고 결혼해주세요. 그 사람의 프로포즈에 부끄러웠지만 좋다며 허락을 했죠. 저와 그 사람이 만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반년은 정말 즐거웠어요. 언젠가 결혼할 날을 잡을 거라는 부푼 꿈도 있었고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도 정말 즐거웠어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엄마 아빠 인경씨 진짜 난 사람이라니까. 사업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회사 다니면서 배운 걸 자기 감각에 아주 잘 녹여낸다니까. 인재야 인재. 제가 부모님이 없다고 하자 남자 부모님은 좀 놀라는 눈치였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해주니 그분들도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젊은 아가씨가 참 야무지네. 우리 성현이 잘 부탁해요. 이 사람이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또래보다 어려. 아가씨가 잘 좀 서포트 해줘. 아니에요. 저야말로 성현씨가 있어서 많이 든든해요. 열심히 잘 살게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결혼 날짜를 잡지 않으니 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결혼 날짜 잡아야 되지 않아? 결혼 약속하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잖아. 잡아야지. 나 우리 식당 조금만 더 안정시켜 놓고 하자. 그리고 우리 회사 합치는 거 생각해봤어? 어차피 결혼하면 둘 다 우리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일식하고 양식이라서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이것저것 하는 걸로 보이면 오히려 전문성이 없어 보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더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 성현 씨는 다 좋은데 너무 마음이 앞서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법을 강구해보자고. 법인을 만들고 식당은 완전히 나눠서 지금처럼 하면 되잖아. 땡땡 홀딩스라고 하고 그 밑에 일식 전문, 이탈리안 전문 이렇게. 그 사람은 정말 아이처럼 졸라댔고 결국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남자는 엄청 좋아하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일단 홀딩스 대표에는 자기 이름을 넣고 저를 이사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동안 다 자문을 받았다며 척척 일을 진행시키는데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놀랄 정도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일식 식당과 제 이탈리안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일식 식당에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저는 일식을 잘 몰라서 주방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매일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메뉴도 새롭게 하고 인테리어도 바꿨어요. 식당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고 조금씩 매상도 올랐어요. 남자는 투자금을 모은다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 바빴기 때문에 일식도 이탈리안도 다 제가 신경을 써야만 했어요. 그랬더니 또 6개월이 훌쩍 지나고 말았어요. 결혼은 생각할 새도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나갔더라고요. 와, 일식당 이제 장사 잘 되네. 역시 당신은 장사하는데 최적화야. 그런 사람은 없어. 시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매일 직원들과 소통하니까 그렇지. 이제 성현 씨도 식당 좀 나와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요새 투자자 잡기가 참 힘들어. 사람들 만나기만도 버거워서 좀 이따가 나갈게. 너무 남의 돈만 끌어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돈은 그만 모으고 다녀.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사무실에 가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투자를 받으러 간다는데 저는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제가 투자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서류를 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표님이 절대 기밀이라고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사님한테도요. 제가 투자 관련 서류 좀 보자고 하면 비서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이 끝나는 시간에 들렀더니 주방장이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대표님한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제가 다른 가게 친구한테 들었는데 저희 홀딩스 이름도 바뀌고 운영체계도 다 바뀐다던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그런 말 없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뭔가 좀 이상해요. 오늘 낮에는 다른 사람이 새 이사람에 다녀갔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에는 이미 한 발 늦었어요. 그 사람은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고 사무실도 어디론가 옮겨버렸어요. 제가 이틀 전에도 들렀던 사무실인데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옮겨버린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자는 회사 이사 자리에서도 저를 빼버렸고 제 이탈리안 식당까지 자기가 다 운영했던 걸로 서류를 꾸몄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자기가 했다며 아예 특허 신청을 해놓았던 거였어요. 제가 취소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그새 이사라는 사람이 항상 저한테 서류를 보여줄 수 없다던 비서였어요. 저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탈리안 식당에를 가도 이미 제 식당이 아니었어요. 직원들도 제가 다 한 걸 알고 너무 안타까워했지만 그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하나둘 직원들이 나갔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서 제가 알던 제 식당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모든 일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벌어졌고 제 식당이 정리되자 남자는 그제야 나타나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김인경 씨가 왜 저희 회사 일에 참견합니까? 이제 그만 제 앞에서 사라져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걸 다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결혼은 완전히 나랑 끝내겠다는 거야? 이거 김인경 씨가 만들었다는 증거, 그런 물증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저 김인경 씨한테 마음 식은 지 꽤 됐어요. 뭐? 당신 부모님도 만나고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당신인데 이성현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때 좋았다가도 식는 거. 아무튼 이만 나가주시죠. 저는 새 직원들 손에 이끌려 제가 키운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밖에서 기다렸다가 남자가 가는 곳을 쫓아갔어요. 그 사람은 부천에 있는 고급 빌라로 들어가더군요. 제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밖에서 서성대는데 잠시 후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나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지켜만 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쫓아가려고 하니 이미 두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날 다시 찾아갔더니 그 사람은 아침에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모든 걸 예상하고 계획한 것 같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울기만 하는 제가 불쌍했는지 빌라의 관리소장이 저를 측은히 보더니 뒤를 살짝 불러냈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 땡땡 호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봐요. 저는 바로 땡땡 호텔 앞에 가서 하염없이 남자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자가 로비에 나타났고 제가 그 사람을 가로막았어요. 그 사람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와, 뭐 탐정이라도 고용했냐? 아니면 흥신소? 완전 스토커네 이거. 그러더니 호텔 직원을 부르고 큰 소리로 이 여자 헤어지자고 했더니 이렇게 나를 사랑까지 붙여가면서 따라다녀서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가요. 난 결혼할 여자도 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니까요. 누가 경찰에 신고 좀 해줘요. 저는 그 바람에 말도 제대로 못 해보고 호텔에서 내쫓겼고 마지막 수단으로 남자의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남자 어머니도 참 대단했어요. 이봐요. 10년 20년을 살아도 헤어지는 게 남자 여자인데 꼴랑 1, 2년 사귀어 놓고 헤어진 걸 부모한테까지 연락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참 답답한 사람이네. 저 그 회사 제 힘으로 세운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뺏으면 안 되죠. 아가씨,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투자금을 모았는데 식당에 앉아서 음식만 판다고 장사가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좀 꺼져줘요. 확 경찰서에 집어넣기 전에. 그러자 뒤에서 남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래서 고아는 만나는 게 아니야. 고아가 괜히 고아가 아니야. 부모만 없는 게 아니라 상식이랑 교양도 없다니까. 항상 지들이 피해자인 줄 알고 말이야. 오죽하면 성현이가 헤어진다고 했겠어. 저는 그제야 남자 가족한테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일할 작정으로 저한테 접근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모든 증거도 없었고 돈을 투자받아서 운영한 대표는 남자였으니까요. 저는 완전히 모든 걸 빼앗겼어요. 한동안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았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었어요. 가끔 저한테 아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화가 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를 쫓아가서 기어이 붙잡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온 힘을 다해 도와준 거였어요. 저러고 살면 뭐해? 어차피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라며 중얼거리는데 갑자기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저만 잘 살면 된다며 늘 격려해주고 저한테 기꺼이 할머니 집까지 주셨던 그분들이 저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던 일도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 밤 할머니 방에 오랜만에 들어갔고 할머니 사진을 안고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룻밤을 울고 났더니 다시 뭐든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마치 할머니가 저한테 힘을 준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식당을 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대학가에 작은 자리를 얻어서 처음부터 시작하자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전에 이탈리안 식당을 할 때에도 학생들이 먼저 신경 쓰였던 걸 떠올리며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메뉴를 짰어요. 중식이나 제가 잘 못하는 음식만 빼고 분식집처럼 일식도 한식도 분식도 있고 파스타도 있는 식당을 차렸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재료에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는 걸 목표로 삼자 주변 가게 사장님들은 뭘로 먹고 사냐며 오히려 격려해줬어요. 저는 어깨에 모든 힘을 빼고 박리담회를 해보기로 했어요. 당시에 그쪽 대학가는 그런 전략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걸 잊기 위해 집에도 가지 않고 거의 식당에 붙어서 살았어요. 그 남자한테 당했던 게 생각날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것 같으면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르며 펑펑 울고는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니 점점 단골도 생겼고 입소문이 나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블로거들은 우리 식당을 꼭 들러야 되는 곳이라며 소개하기도 했죠. 몇몇 블로그에 소개되고 나니 저희 식당은 줄을 서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게 됐어요. 그 즈음에 이탈리안 식당에 부주방장으로 있던 셰프가 찾아왔어요. 블로그에서 식당을 봤는데 어쩐지 사장님일 것 같았어요. 진짜 사장님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또 해내셨네요. 해내긴요. 그때 식당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여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성공하신 거예요. 식당 크기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셰프는 지금 다니는 식당이 너무 이익만 추구하느라 너무 싼 재료만 쓰는 게 고민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전에 그 대표한테 당하신 게 있어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저랑 한번 이탈리안 식당도 다시 해보실래요? 대신에 계약서도 확실히 쓰고 공증도 다 받고요. 법적 장치를 다 해놓으면 사장님도 마음이 놓이시잖아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셰프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알아보았어요. 정말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은 사장이 너무 수익만 생각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데 데코만 그럴듯하게 하고 블로그에 좋은 평만 올리게 해서 매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셰프의 평은 전 주방장한테까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주원이는 믿을만 해요. 그 녀석이 같이 해보자고 했으면 그냥 한 말 아닐 거예요. 엄청 고민하고 조사해보고 나올 생각하다가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제안했을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나도 불러줘요. 라며 농담도 하더라고요. 주방장은 대표가 바뀌자마자 화를 내고 바로 관둘 만큼 저에게 의리를 보여준 사람이라서 믿을만 했어요. 저는 주원 씨와 일을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아는 식당은 다른 주방장을 들이고 노하우를 전수해줬고 새로 연 이탈리안 식당이 자리를 잡는 데에 당분간 매진하기로 했어요.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들러서 간단한 스프와 빵과 샐러드를 먹을 수 있게 했더니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반응이 왔어요. 모닝타임의 성공은 오후와 저녁의 매상으로 이어졌어요. 아침을 잘 먹고 간 사람이 다른 것도 먹어보자며 다시 왔을 때 그들을 잘 붙잡기 위해 메뉴를 잘 준비했거든요. 무엇보다 주원 씨의 요리 실력이 좋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은 갈수록 손님이 늘어갔어요. 그러자 체인점을 내자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회사를 뺏겨본 트라우마 때문에 전부 거절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누가 작정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또 예전 같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저와 주원 씨는 저희 둘만의 힘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늘려가는 것도 자금이 충분해지면 하기로 했어요. 그게 벌써 그 남자한테 당하고 4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독일에 있던 할머니의 작은 아들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예 배웅을 하러 공항에 나갔고 작은 아들분은 저를 보고 반갑게 악수를 청했어요. 아저씨,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다시 뵙다니 꿈만 같아요. 그러게, 살아있으니 또 만나게 되는구나.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해야겠다 했는데 네가 계속 어머니 집에 있어서 어찌나 반갑던지. 어머니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남겨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제가 그 집을 어떻게 나가요. 참, 우리 딸 송아 있잖아. 2년 전에 한국에 출장 와서 남자를 만나나 보더구나.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들어오기로 한 거다. 와, 진짜 벌써 그럴 나이가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너도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 우리 가족 아니냐. 그런 거 치고 너무 연락을 안 해서 정말 미안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그러니까 결혼식 와야 돼. 물론이죠.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예요. 축의금 잔뜩 들고요. 아니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넌 우리 가족석에 같이 앉을 거야. 어머니도 네가 거기 있으면 정말 좋아하실 거다. 근데 인경이 너는 결혼을 왜 안 했어? 예전에 왜 결혼할 사람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한번 연락했을 때 그랬잖아. 저는 서름이 복받쳐 올라서 그동안 있던 일을 이야기했고 작은 아들분은 화가 잔뜩 나서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 우리 먹고 사느라 널 신경 못 써줘서. 우리가 연락을 못해서 네가 그런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아니에요.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었는걸요. 이제부터는 가까운 데 살면서 자주 뵈어요. 그리고 주원 씨도 작은 아들분과 인사를 했고 저희 식당에도 초대해서 조촐하게 귀국 파티도 했어요. 드디어 시간은 흘러 결혼식 날이 됐어요. 저는 고운 한복을 입고 비싼 샵에서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했죠. 너무 시간이 일러서 다른 데에 있다가 갈까 하다가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결혼식장으로 먼저 갔어요. 그런데 신랑 측에 와 있는 혼주를 보고 저는 경악하고 말았어요. 바로 제 식당을 빼앗은 그 남자의 부모였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덜덜 떨려왔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 정신을 차리려고 심호흡을 하며 진정을 시켰죠. 잠시 후에 신랑이 예복을 입고 로비에 오는데 그 남자가 맞았어요. 남자 부모는 독일의 공학연구소에 소장으로 있던 사람이 바깥사돈이라며 직원들한테까지 자랑질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심조심 빠져나와 주차장에서 작은 아들분 가족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따님과 작은 아들 내외분이 도착했어요. 저는 얼른
작은 아들 부부를 붙잡고 그 사람들이 제 걸 모두 빼앗은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두 분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졌고 아내분은 송아야 하며 딸을 찾아 바쁘게 올라갔어요. 사람을 그렇게 등쳐먹고 착한 얼굴로 우릴 속였던 거야? 그리고요, 그 사람 제가 식당 뺏기고 찾아갔을 때 여자 있었어요. 작은 아들분은 험악한 표정을 짓더니 먼저 올라가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올라가서 한쪽에 숨어 있는데 그 남자와 부모는 싱글싱글 아주 신이 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결혼식 시간이 됐는데도 신부가 나오지 않자 식장이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웅성대며 왜 시작 안 하냐고 한마디씩 한 거죠. 남자가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자 그 사람은 왜 그러는지 몰라서 자꾸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사복 차림의 두 남자를 필두로 뒤에 제복 순경 몇이 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성현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성현 씨의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서로 가시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뭐 하자는 거예요? 라며 남자가 소리를 치며 두 형사를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대들 때 제가 남자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를 본 남자와 부모는 그야말로 턱이 빠져서 몸을 덜덜 떨더군요. 형사님, 제가 증인이에요. 5년 전인가요? 4년 반쯤 됐겠네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고서 제 식당까지 다 뺏어간 사람이에요. 서류 조작까지 다 해놔서 저는 손도 못 쓰고 당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동생까지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생? 동생이라니? 총아가 네 동생이라고? 그러자 작은 아들분이 나오셨어요. 인경이는 우리 소중한 가족이야. 피가 섞이지는 않았어도 우리한테 둘도 없는 존재라고. 그런 우리 인경이한테 자네가 사기를 쳐놓고 이제 우리 송아까지 넘봐? 형사님, 당장 이놈하고 저 부모까지 다 콩밥 좀 먹여주세요. 형사와 제복 순경들이 남자와 부모를 끌어냈어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형사님, 사돈어른 제 고아예요. 쟤한테 속는 거라고요. 우리 아들은 정당하게 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사돈어른, 저 좀 살려주세요. 장인어른, 숭아씨, 나 아니야. 아니야. 인경아, 제발 살려주라. 어? 네가 감히 아저씨네 가족을 속여? 나를 속인 건 그렇다 치고 넌 진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야. 알아? 그제야 심각성을 눈치챈 남자 아버지가 끌려가다 말고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가씨,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줘. 사돈, 용서해주세요, 사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경찰들은 세 사람을 끌고 나갔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괜히 저 때문에 두 분하고 송아만 창피당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인경아. 네 덕분에 우리 송아가 인생 망칠 뻔한 거 막은 거야. 넌 정말 천사인가 보다. 네가 우리 가족 몇 번 구하는 거니? 라며 아저씨는 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 남자는 결혼 사기죄가 입증되었어요. 송아 씨를 만난 후로도 사업을 늘린 후 빠져나갈 서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식당은 이미 팔아치운 지 오래였고 의류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또 옷에 손을 댔는지 그런 거 보면 사기치는 수완은 좋더군요. 송아 씨는 충격을 받고 한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 국제 결혼을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남자와 부모는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한 후에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그 후로는 들은 이야기가 없네요. 저는 주원 씨와 결혼을 해서 할머니 집에서 살며 계속 할머니 가족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나갑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행운이 넘치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